로빈슨 크루소 12번째 이야기. 총독이 된 로빈슨. 맞아, 좋은 생각이 있다. 갑자기 말을 꺼낸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놈들은 의논이 끝나면 곧 총을 쏘아 일행에게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총을 쏘고 다음 총알을 넣는 틈에 그들을 덮치면 틀림없이 항복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놈들이 다음 총알을 놓기 전에 다가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하면서 적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총을 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밤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놈들이 저대로 보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보트에 있는 놈들도 끌어내려 상륙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놈들이 일어나더니 해안으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틀림없이 일행을 찾는 걸 포기하고 배로 돌아가는 거야. 내 생각을 선장에게 말하자 선장은 실망한 듯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즉시 프라이데이와 항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되돌아오게 하는 거야. 둘이서 저쪽 해안 너머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저들을 부르게. 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면 또 부르고, 그러면 놈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갈 거야. 놈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섬 깊숙한 곳으로 유인해 가는 거야. 놈들이 숲속에서 헤매면 둘은 곧 여기로 돌아오게. 프라이데이는 즉시 항해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두 명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적들은 보트를 타려다가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후미까지 가서 모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되어 건너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트를 이곳으로 돌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놈들은 해안의 후미진 곳을 건넌 다음 보트를 안전한 곳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선원 2명을 남겨두고 모두 프라이데이의 목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좋아, 작전대로 되어가는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조심스럽게 보트로 다가갔습니다. 선원 가운데 한 명은 해안에서 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보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자고 있던 선원이 우리들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며 일어서려는 것을 선장이 덤벼들어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있는 선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항복해라. 반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 선원은 우리들의 수가 5명이나 되고 자기 일행이 쓰러진 것을 보고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자는 마지못해 반역에 참가한 사람이어서 우리 아무 저항 없이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항해사 역시 선원 7명을 깊은 숨속으로 유인하는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놈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보트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섬 깊숙한 곳으로 끌려다니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항에서도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놈들이 간신히 보트 있는 곳으로 되돌아온 것은 프라이데이가 돌아오고 몇 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빨리 오지 못해? 맨 앞에 있는 남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걷겠어. 나도 이젠 지쳤어. 도저히 지금보다 빨리 걸을 수 없어. 뒤에서 따라오던 놈들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해안 후미까지 온 놈들이 썰물이 되어 보트가 무트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배에 있던 2명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2사람 모두 어디 갔지? 이 섬에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잖아. 우리들도 죽게 될 거야. 괴물이나 귀신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모두 잡혀갔나? 놈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아우성치며 뒤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들은 땅거미가 지는 저녁 노을 속에 당황하는 놈들의 모습을 보면서 습격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프라이데이와 선장은 기어서 적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2사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반역을 주동한 우두머리가 일행 둘과 함께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가까이까지 왔을 때 선장과 프라이데이가 일어나 총을 쏘았습니다. 대장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그도 한두 시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이 총소리를 신호로 해서 나는 정군을 이끌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였습니다. 정군이라고 해봤자 총사령관인 나와 부관 프라이데이, 선장과 그의 부하 2명, 그리고 포로 3명이 전부였지만 말입니다. 주위는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서 적은 우리의 인원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까 보트에서 항복한 선원을 통해 남은 일행이 항복할지 어떨지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희망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남은 일행들에게 가까워지자 선원은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톰 스미스, 톰 스미스. 그러자 톰 스미스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누구야? 로빈슨인가? 그래, 나야. 부탁이니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 곧 죽게 돼. 누구한테 항복하라는 거야? 상대는 어디 있어? 여기야. 선장 외에도 50명이나 있어. 우두머리도 죽었어. 나는 포로가 되었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스미스, 지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모두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윌만은 안 돼. 그 말에 윌이 소리쳤습니다. 선장님, 부탁입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라고 특별히 나쁜 놈은 아닙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맨 앞에서 선장을 붙들고 위협한 자가 바로 윌이었던 것입니다. 안 돼. 순순히 머리를 버리고 그 다음은 총독의 자비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총독이란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나는 총독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뒤로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7발의 신호. 섬에 상륙한 반역자들을 모두 잡자 선장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선장은 포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섬을 무인도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 내버리고 가려고 했지?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것도 영국인 총독이. 총독은 너희들을 반역죄로 영국에 보내 재판을 받게 할 거다. 그러나 윌만은 예외다. 총독은 윌을 곧 사형에 처할 예정이다. 윌, 너는 내일 아침이면 교수형이야. 각오하고 있어. 물론 이것은 배를 빼앗으려고 배반한 선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선장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총독님께 부탁드려 주십시오. 윌은 무릎을 꿇고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일행도 영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나는 총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숨은 다음 선장을 데려오라고 부하를 보냈습니다. 선장, 총독께서 부르십니다. 알았어, 곧 가겠다고 말씀드려줘. 그러자 선원들은 정말로 총독이 50명의 부하를 이끌고 바로 옆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이 오자 나는 배를 되찾을 계획을 전달하고 곧 포로를 정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윌과 성격이 포악한 선원 2명을 둥글게 가두고 남은 포로들은 나의 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두 묶인 상태이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염려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배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먼저 선장을 포로가 있는 별장으로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지금은 총독의 자비로 너희들의 목숨이 붙어있지만 만약 영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게 된다면 쇠사슬에 묶여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용감히 싸운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총독께 부탁드리겠다. 그러자 포로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어떤 일이라도 해서 속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총독께 부탁드려 보겠다.
선장은 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 일행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믿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 일행 중에서 대여섯 명을 골라 임무를 맡겨봅시다. 그리고 그 5명이 우리들을 배반한다면 남은 포로는 전부 해안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포로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배를 습격할 사람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선장과 항해사, 선객,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붙잡혔다가 용서를 받은 포로 9명이 먼저 배를 공격하고 나와 프라이드에는 섬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동굴에 가둬둔 5명의 포로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놈들이 타고 왔던 보트 2척에 사람들을 나누어 태웠습니다. 한 척에는 선객을 대장으로 삼아 선원 4명이 탔습니다. 다른 한 척에는 항해사와 선원 5명을 이끌고 선장이 탔습니다. 보트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배에 다다랐습니다. 배 가까이까지 가자 선장은 로빈슨에게 배에 남아있는 일행들을 향해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어이, 지금 돌아왔어. 보트도 일행들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 겨우 찾았어. 로빈슨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보트는 배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선장과 항해사는 총을 들고 제일 먼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2등 항해사와 배 수송공의 총의 개머리판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이어서 5명의 부하가 뛰어들어 갑판에 있던 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출입구도 잠갔습니다. 한편 보트의 일행들도 뱃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뱃머리와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선원 3명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갑판 위를 정리한 다음 선장은 선원 3명에게 명령하여 아래 선실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그 선실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선장 자리에 앉은 자가 부하 2명과 소년과 함께 총을 겨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문을 부수고 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반역을 일으킨 새로운 선장과 부하가 일제히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항해사는 발을 다치고 선원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면서 선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권총으로 새 선장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그 반역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놈들은 앞을 다투어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는 순조롭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사전에 나와 약속한 대로 대포 7발을 쏘아 성공을 알려왔습니다. 신호를 들은 나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해안에서 앉아 이 신호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루. 승리의 신호를 들은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런 총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총독! 총독!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선장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위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 선장이 서 있었습니다. 선장은 나를 반갑게 껴안으며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당신의 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 배도 승무원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배는 해안에서 1000m쯤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장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 곧바로 돛을 올리고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와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내가 처음 뗏목을 타고 왔던 장소 근처까지 보트를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다시 피로가 몰려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구출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선장의 부축으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주머니에서 럼주가 있는 병을 꺼내 내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나는 럼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장도 내 기분을 이해한 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는 가슴 가득이 넘쳐나는 딱히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기분 속에 감격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섬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불행한 자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선장은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약간 가져왔습니다. 먹고 얼른 기운을 차려야죠. 선장은 보트를 향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봐, 총독 가깝게 바칠 것을 가져와.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은 고마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고급 포도주, 고급 담배, 항해용 쇠고기, 돼지고기, 완두콩, 비스킷, 설탕, 밀가루, 레몬 등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새 셔츠, 넥타이, 장갑, 구두, 양말, 모자, 선장의 새 양복이었습니다. 친절한 선장이 준 선물로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영국인처럼 차려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갖춰 입었기 때문인지 몹시 갑갑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곳이 또 있을까? 많은 선물들을 우리 집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들은 동굴에 가둬둔 포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폼성이 좋지 않은 일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명은 용서할 수 없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이 2명은 손과 발에 수갑과 족살을 채워 영국 관리에게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으면 어차피 사형이니까 말입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사형이라니 불쌍해요. 차라리 이 섬에 살도록 내가 권유해 볼까요? 나의 생각에 선장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데이와 2명의 선원을 동굴로 보내어 그들의 손발을 묶은 채 별장으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새 양복을 입고 별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멋진 복장이라면 총독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장과 함께 5명의 포로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쩐 짓을 했는지 전부 알고 있겠지? 선장을 배반하고 배를 빼앗아 도망가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행히 배는 너희들의 협조로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총독으로서 너희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무슨 할 말은 없는가? 그러자 일행을 대표하여 한 선원이 말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잡혔을 때 선장님께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너희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면 어차피 교수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섬에 남아서 그 후의 일은 하늘에 맡긴 채 살아가겠다면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자 5명의 포로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섬에 남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수형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섬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섬에서 철수할 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두고 가겠다. 포로들이 동굴로 돌아간 뒤 나는 드디어 섬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는 섬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섬에 하루 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로 돌아가서 다음 날 아침에 보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선장이 돌아가고 나는 동굴에 있는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이 섬에 남기로 한 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다. 저것을 봐. 나는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활대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지? 저자는 너희들이 일행 중에서 선장 자리를 넘보았던 녀석이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게 뻔해. 너희들이 이 섬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여기에서도 그런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내가 이 섬에 온 경위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빵을 만드는 방법, 불이나 벼의 재배법,
건포도 만드는 방법 등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17명의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에스파냐 사람들이 오면 모두 사이좋게 생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에 내가 떠난 이유도 자세히 적어두었다. 나는 이들에게 소총 5자루, 새 잡는 총 3자루, 칼 3자루, 그리고 한 통 넘게 남아있던 화약을 주었습니다. 덧붙여 염소 기르는 방법과 염소젓 짜는 방법을 설명하고 버터와 치즈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부탁해서 채소 씨를 얻어주겠다. 사실 채소가 부족해서 어려웠거든. 이 완두콩은 선장이 선물로 내게 주었지만 이것도 놓고 가겠다. 이것을 뿌려서 많이 수확하여 모두 함께 먹으면 좋을 거야. 나는 이 섬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운 노 선장. 다음 날 나는 5명의 포로와 헤어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남겨진 5명의 포로 중에서 2명이 배까지 헤엄쳐 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배에 태워주십시오. 섬에 남게 되면 우리는 저놈들에게 죽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져도 좋으니 제발 배에 태워주십시오. 선장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결국 배에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명에게는 반역을 일으킨 벌로 채찍으로 때린 다음 채찍으로 난 상처에 소금과 식초를 발랐습니다. 그 후 2명도 아주 얌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썰물이 밀려오자 나는 선장에게 부탁하여 보트를 꺼내게 했습니다. 섬에 남은 일행에게 약속한 대로 채소 씨와 화약, 의류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3명은 매우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나는 3명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잊지 않고 데리러 오겠다. 모두 건강히들 잘 지내길 바란다. 드디어 섬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의 섬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큰 염소 가죽 모자와 우산 그리고 앵무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파선에서 모아두었던 돈도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손으로 문지르자 금방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는 섬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배의 기록에 의하면 1686년 12월 19일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8년 2개월하고도 19일 동안 이 섬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섬을 떠나는 12월 19일이 예전의 해적으로부터 도망친 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항해 끝에 1687년 6월 21일 나는 드디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그리운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나는 마치 영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영국은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옛날 내가 기니무역에서 받은 돈을 맡겼던 죽은 선장의 부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보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맡겼던 돈은 이제 아무래도 좋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많은 신세를 졌던 부인에게 지갑 속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주었습니다. 선장의 부인을 만난 다음 나는 고향인 요크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들도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단지 2명의 누이와 남동생의 2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내가 옛날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유산은 물론 무엇 하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선장이 반역자들로부터 목숨을 구해주고 배도 되찾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내게 준 200파운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빈둥빈둥 놀면서 지낼 수는 없었으므로 이 돈을 가지고 리스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브라질에 있는 나의 농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4월에 나는 충실한 하인인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리스본으로 갔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섬에 있을 때와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리스본에 도착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프리카 연안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 선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선장을 다시 만나자 나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선장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아들에게 선장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노 선장은 처음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 선장이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내고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들은 옛날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나는 그 섬에서의 오랜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농장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9년 동안 브라질에 가지 않아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농장은 당신의 친구들이 대신 잘 경영하고 있을 것이요. 지금까지의 수입은 매년 관청에 납부하고 당신이 돌아오면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을 것이요.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내 재산을 돌려줄까요? 당신이 살아있고 틀림없이 본인이라고 증명만 된다면 괜찮겠지요. 이 정직한 선장은 그렇게 말하고 친절하게도 내가 농장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편지를 만들어 브라질에 보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브라질에서 많은 편지와 짐이 도착했습니다. 옛날 나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내가 무사한 것에 대한 축하 편지와 농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등과 축하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멋진 표범 가죽 7장, 설탕 1200상자, 작은 금덩어리 100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장에서 거두어들인 수익금인 5,000파운드라는 큰 돈도 보내왔습니다. 내 농장은 지금 1년에 1,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큰 재산을 손에 넣게 된다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신까지 아찔해졌습니다. 만약 선장이 정신을 차리도록 술을 먹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친절한 노 선장에게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내 농장에서 올라오는 수입은 나를 대신하여 선장이 받고 그 중에서 일부를 선장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장이 죽은 후에는 그 금액의 반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장의 친절에 보답한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